규칙적인 식사를 잘해야지 필요한 만큼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다. 잘 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항암, 살균, 면역 기능 등 건강에 필요한 그런 소화 효소들이 이 침 속에는 다 있습니다. 이 스트레스에는요 굉장히 약한 것이 세로토닌입니다. 세로토닌은 굉장히 귀중한 물질이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. 이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그러나 생각은 우리가 잘하면 바꿀 수 있다. 안녕하십니까, 이시현입니다. 요즘 우리는 세로토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여러분, 제가 세로토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. 제가 사실은 어려운 구석, 이거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따라올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더니 우리 여기 제작진에서 우리 여시간대 시청자들은 상당히 그 지적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. 그러나 잘 좀 따라오시면은 정말 참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, 이번에는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, 이름이 좀 고약하죠. 이걸 SSRI, 이렇게 세로토닌을 선택적으로 좀 올려주는 그런 약제다. 이게요 한 80년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정신의학 약물로 소개가 되고,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처방을 했는데, 얼마 전 보고에 의하면은 이 의사가 처방한 약제로서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았던 약이 이 SSRI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는 이제 이 독점권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이제 많은 제약회사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, 근데 그 기전은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 SSRI라는 이름이 세로토닌을 선택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약이다. 그런 약입니다. 그럼 어떻게 이제 그게 올라설 수가 있겠느냐. 저게는, 이 신경절과 신경절, 그리고 신경과 신경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, 저기도 위에 있는 것은 전신경절이고 또 뒤에 있는 것은 후신경절입니다.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저 위에 전신경절에 있는 작은 소포가, 여러분 동글베이를 제가 그려놨는데, 작은 소포에서 그 물질에 해당하는 감정이 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소위 그게 이제 분출이 되는 겁니다.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됐다. 필요해서.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었으면 이제 신경절에 다 모입니다. 시냅스에 모이게 되죠. 그러면 이제 그 신경절에 시냅스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다음 후신경입니다. 그 뒤신경이죠. 뒤신경에 이제 바동하듯이 릴레이처럼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, 그 뒤신경절에 있는 그 리셉터라, 바로 받아들이는 수용기입니다. 근데 거기서 이제 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 수용기에 많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,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해야 되겠다. 그러면 이제 이 가급적이면 많은 세로토닌이 전신경절에서 시냅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후신경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, 여러분 저 왼편에 동글베이를 쳐놓고 내가 이게 참 재흡수 펌프라고 내가 그려놨는데, 여러분 저게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키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. 이게 저기는 이제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 일단 저 신경절로 방출이 되잖아요. 근데 여러분 세로토닌은 굉장히 귀중한 물질입니다. 이거 함부로 막 써버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방출을 해놓고는 다시 원래 신경으로, 전신경으로 재흡수가 되는 겁니다. 그걸 저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.
그게 이 방출된 세로토닌이 원래의 신경으로 다시 이제 재흡수된다. 근데 저거 만약에 여러분 극단적으로 다 재흡수돼 버리면은 우울증 치료는 안 되잖아요. 그게 어느 정도로 또 밑으로 또 전달이 돼야 돼요. 이렇게 이제 참 묘한 그 관계가 있습니다. 사실 세로토닌은 저거 이전에 그 앞에 단독 신경세포에서 또 거기도 재흡수하는 기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사실 세로토닌이 두 군데예요. 그 위에서 다시 한번 또 재흡수를 하고 또 그게 이제 엊그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신경제까지 방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재흡수하는 이런 것이 되죠.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하냐 하면 여러분 참 세로토닌은 굉장히 귀중한 물질이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. 막 하는 그런 원칙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된다. 왜?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단백질, 지질, 당분으로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뇌는요 오직 당분만 에너지원으로 쓰는 특수기관입니다. 휘발유로 말하면 이제 고급 휘발유만 쓰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뇌에는 불행히도 참 당을 제조하는 공장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당을 저장하는 저장고도 없기 때문에 이 뇌에는 저 당분이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한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왜냐면 이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자꾸 세로토닌 그걸 흡수를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참 규칙적인 식사를 잘 해야지 필요한 만큼 우리가 다 흡수를 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내가 참 이 잘 씹어 먹자는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내가 강의를 할 적마다 우리 학생들도 막 웃어요.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.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씹어 먹는다는 것은요, 자극을,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뇌관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죠, 뒤통수에. 그러니까 그 뒤통수에 있는 뇌관을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세로토닌 신경이 분비가 되는 신경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그 신경의 원천이죠. 그걸 자꾸 적절히 잘 자극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밥을 먹을 때도 아주 천천히 이야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먹으면은 여러분 정말 밥을 그렇게 많이 먹게 되질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보통 과식을 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밥 먹는 스피드가 빠릅니다. 그래가지고 저 생명의 중추에는 소위 포식 중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배고픈 중추, 기하 중추가 있습니다. 그렇게 포식 중추가 만족이 돼야지 아이고 이제 그만 먹자. 그리고 숟가락을 놓게 됩니다. 근데 그때까지가 시간이 대개 한 15분에서 최소한 20분은 돼야 이 포식 중추가 자극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만 먹어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면은 이제 밥맛이 없어지고 우리는 숟가락을 놓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비만 환자들은요 대체로 밥 먹는 스피드가 빠릅니다. 그렇게 그 포식 그 센터가 중추가 자극도 되기 전에 다 먹어버립니다. 한 30 정도로 먹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정말 배가 불러가지고 그때서 이제 한 30분 지나야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뒤뚝거리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씹어야지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그 반죽이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항암, 살균, 면역 기능 등 건강에 필요한 그런 소화 효소들이 이 침 속에는 다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직도 침보다 강력한 소화제를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하시고 잘 좀 씹어 먹도록 그렇게 좀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잘 씹어먹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참 세로토닌을 아주 참 균형 있게 이렇게 우리 뇌에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.
이걸 적절한 자극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복근 심호흡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으로 하는 호흡은요, 거의 의식을 안 합니다. 우리 호흡한다고 하고 호흡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대충 한 12번을 하게 되면 1분 동안에 복근, 그러나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위한 심호흡은요, 이것을 우리가 복근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, 이것은 여러분 이 대개 흡기를 와 호기가 있지만 이제 호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호흡이 복식 호흡입니다. 복근 호흡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길게 이렇게 이제 내쉽니다.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부교감 신경이 흥분이 돼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. 여러분들 우리 탐정 영화들 볼 때 막 숨도 못 쉬고 이러고 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휴, 그러고 이제 긴 호흡을 이렇게 쉬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근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1분 동안에 그저 한 2번, 3번밖에 하게 되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내쉴 때는 입으로 가늘게, 또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셔야 됩니다. 이걸 뭐 까다롭게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데 한결 효과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로토닌이 그러면 그 중요한 세로토닌이 왜 그래 자꾸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.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면 뭐 처음부터 이 타고나면서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. 이걸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은 남성보다 대체로 한 50%는 적게 분비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여성들은 이 감정적으로도 이 참 작은 일에도 정서적인 반응이 굉장히 크고 흔들리기가 좀 쉽습니다. 뭐 그게 여성의 약점이기도 하고 강점일 수도 있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생산이 아예 덜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좀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,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로토닌이 이 스트레스에는요 굉장히 약한 것이 이게 세로토닌입니다. 이게 왜 저렇게 약하냐?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참 기분 좋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뒤에서 어떤 녀석이 막 내 머리를 탕 치면서 얘기하니까 욕을 하고 덤볐다. 여러분 그러면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? 그 기분 좋게 공부하고 있던 것이 다 깨지고 순간적으로 화가 팍성 납니다. 그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세로토닌의 기능이 약화되고 굉장히 약해지는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세로토닌은요, 이 결핍 상태를 치료하기 전에 스트레스 치료부터 잘해야 된다. 여러분 그 뭐 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어느 책에든지 잘 나와 있습니다. 상담 심리 책에 보면은 이 스트레스 치료를 어떻게 해라. 그렇게 스트레스 치료를 잘 해야지 세로토닌 결핍이 해결이 된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 환경 자체가 또 굉장히 반세로토닌적인 그런 환경입니다. 특히 이제 요즘은 일상생활에도 보면은 아주 취침 시간이 늦어요. 사실 우리는요, 수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침대에 가야 된다.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. 우리는요, 이 12시 이후에도 아직 깨어있는 사람이 68%가 된다 그럽니다. 저도 사실 깜짝 이게 저 서울 수면센터 보고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양반들도 그러니까 이제 막 밤중까지 돌아다니고 굉장히 늦은 기가라든가 택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, 여러분 요즘 참 이 보면은 밤늦게는요 택시도 굉장히 잡기가 힘들다 그럽니다. 그리고 이제 참 이 컴퓨터 게임에 몰두가 돼가지고 운동이 부족하고, 그리고 이제 이 도심의 참 이 오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이 먼지도 많고 오염된 환경이 좋을 리가 없죠. 그래서 참 가급적이면 주말에는 그래도 자연으로 돌아가라. 이게 자연이 치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
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행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그 파랑새라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게 명식이 이제 행복에 대한 그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파랑새 이야기를 내가 다시 좀 읽어봐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정말 나더라고요. 그래서 책방에 가서 파랑새를 찾으니까 여러분 저는 파랑새는요 책이 요만큼 두꺼운 줄 알았어. 그렇지가 않았습니다. 이게요 휘곡집이에요. 휘곡집. 연극 대본이에요. 말이 쉽게 말하면 그 굉장히 두꺼워요. 아이고 내가 괜히 이거 정말 시작한 거 아닌가 그 후회가 될 정도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읽어보니까 그 작가가요 나는 그 영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벨기움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작가는 이 노벨상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.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. 이야 그렇구나. 그래서 이제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 연극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그 참 가난한 남매가 살았어요. 근데 바로 그 옆에 굉장히 부자가 또 살아요. 근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.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참 부자들은 뭐 정말 잘 차려놨죠. 잘 차려놓고는 먹지를 않는 겁니다. 이야기만 계속하고. 그리고 참 뭐 남매가 그 여동생이 오빠한테 오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맛있는 거 놔두고 안 먹지? 그러니까 그 오빠가 뭐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겠지. 뭐 그냥 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때 참 이 불쌍한 남매 집에 이 정말 아주 요술 할머니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 가서 파랑새를 찾아오면 내가 너희들 원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. 그래서 이제 이 참 남매가 큰 이제 희망을 갖고 뭐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데 파랑새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그때 내가 읽었던 그 기억은요, 파랑새는 어디든지 있다. 쉽게 찾을 수 있고, 그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행복이다.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작가가 그것을 썼을 것이다. 제가 그때까지 알고 있는 파랑새라는 그 내용은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남매가 온데로 다 찾아다니는데도 파랑새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참 피곤한 몸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자기들 그 방 구석에 아주 헌 그 새장이 있는데 그 헌 새장의 새가 파랑새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. 자기들 보고 있으니까. 그래서 파랑새가 됐어요. 이야, 파랑새를 여기다 두고 우리가 돌아다녔구나. 그래서 이제 파랑새를 그 집에 대해서 있는데 이제 그 이웃에 또 다리가 불편한 소녀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또 한마디 했더니 뭐 다리가 바로 아주 성성하게 되고 아주 좋게 잘 돼서 막 이 남매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? 와, 신난다 그러고 있는데 뭐 이 새를 놔버리겠지. 그 이제 뭐 창문으로 날아가 버렸어요. 영영. 여러분 좀 기분이 어떻겠어요? 그 남매가 정말 이제는 저 원이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파랑새는 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오빠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 관중들에게 청중 여러분 혹시 그 파랑새를 찾거든 지들한테 꼭 좀 연락하고 돌려주십시오. 지들은 파랑새가 필요합니다. 그렇게 파랑새라는 게 참 부의 상징인데 행복의 상징인데 그거 좀 찾아달라는 겁니다.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연극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참 내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이 작가는 그러니까 이 파랑새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. 그리고 쉽게 또 네가 또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네가 그 파랑새를 정말 찾고 싶고 갖고 싶으면은 네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. 네가 찾아 네가 만들어야 된다.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.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 곁에 있다.
뭐 그런 이야기 참 잘해요. 근데 사실은 우리 생활을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행복이라는 게 뭐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, 사실은요.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노벨상 작가라는 분이 굉장히 그 잔인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. 아니, 그리고 좀, 우리한테 좀 희망을 주려면은, 파랑새는 어디든지 있다. 쉽게 있다. 꼭 그렇게 좀,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은, 그게 얼마나, 좋겠어요. 근데 연구는 뭐, 없다는 겁니다. 그렇게 쉬운 게 파랑새가 아니다. 근데 여러분, 흔히 정말 많은, 책도 읽어보지만, 정말 이 파랑새라는 것은 그 행복의 상징은 아무나 어디든지 쉽게 있다. 괜히 네가 막 불행하다고 울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라. 그냥 그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들어왔고 나도 이 파랑새 내용에 그러리라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막상 읽어보니까 이건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되고 그때 참 이제 내가 읽은 결론은 뭐냐? 이 작가가 굉장히 참 인색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 나쁜 사람 아닌가 뭐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 그 파랑새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? 그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좀 쉽게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고 또 느껴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어렵게 해놓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. 그런 사람이 어떻게 노벨상까지 받았을까? 저는 참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어요 사실은요. 그런데 내가 다시 생각을 하니까 이분은 참 굉장히 정직한 분이다. 정직한 분이다. 그렇게 이 파랑새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쉽게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네가 참 행복이라는 것을 참 맛보고 지으려고 그러면은 참 네가 노력해서 그래 해서 정말 얻어지는 게 행복이지. 그렇게 쉽게 길에 굴러다니고 눈만 똑바로 뜨면 행복이 보이고 그런 것은 아니다.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잔인한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참 그 작가는 굉장히 정직한 작가였었구나.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. 저 파랑새라는 책은 좀 두꺼워요. 좀 인내심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. 그리고 저도 뭐 중간에 막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대충 읽었는데,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것은 오빠가 여러분 참 그 파랑새를 보시거든 지들 남매들에게 남한테 꼭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돌려주십시오.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그 참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랑새 그러면 참 행복의 상징인데 그건 아무데나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, 여러분 저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이니까 이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그러나 생각은 우리가 잘하면 바꿀 수도 있다. 이제 참 이 바꿀 수 있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행하냐. 그러니까 이 참 그 작가의 이야기가 옳은지도 모르죠.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. 그렇게 참 행복이라는 것은 참 그 진지하게 노력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그리고 참 아주 애쓰고 그래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이지, 그렇게 쉽사리 싸구려로 찾아 수 있는 게 행복은 아니다. 그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전부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. 또 다른 분들은 그 참 파랑새를 읽은 소감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행복은 곡자가 아니다.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